자,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 예측 지겹게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상저하고 진짜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강병욱 박사께서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명리학적으로 한국의 국운이 나쁘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강병욱 박사께서 보시는 전반적인 2022년 한국 증시 어떨까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증권사 있을 때는 애널리스트 경험이 좀 있고 한데 상저하고 또 상고하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하반기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 뭐 연초에는 어떨지 알겠는데 후반은 잘 그렇죠. 모르겠어. 또 가까운 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만 먼 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증권회사에서 예측했던 지수 밴드대를 이 연말에 가서 보면은 맞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증권과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주식에 대한 원칙을 자꾸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알아듣는 척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근데 좀 뭐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은 주식할 운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식할 때입니다. 사주로 봤을 때, 명리학으로 봤을 때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2017년에 원광대학에 이 동양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명리를 이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명리를 가지고 이제 국운을 이제 예측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간지를 놓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제가 놓은 건 아니고 제 스승이 이제 얘기해줬던 걸 가지고 이제 봤는데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네. 이민년은 위에가 임수라서 물이에요. 물은 누구에 다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물. 네. 누구에 다 필요하고 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목인데 요건 이제 사람들이 소위 역마라고 하는 많이 돌아다니는 거요? 역마의 기운이 강한 그런 글자예요. 근데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기운이 있고 그다음에 개혁적인 기운이 있는데 이걸 쭉 보면은 다른 나라 얘기할 게 없고 그거 필요하시면 유튜브 보시면 되고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우리나라는 중국과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남북 간. 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북 간에 종전 선언이 진행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히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를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말썽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요. 2023년에는요? 2023년에는 이제 이민년이 개면년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좋은 해다. 네. 작년은 일본 때문에 안 됐고 올해가 구군이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명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뭐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게 뭐 수출 같은 거잖아요. 뭐 반도체, 그렇죠. 자동차 그럼 이런 쪽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15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요즘에는 식음료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나가게 되니까 비비고가 또 엄청 많이 팔리고 불닭. 네, 맞아요. 불닭볶음면.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실은 식음료들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국격이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쪽 어디 뭐 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프리카 알지도 못한 데서 온 음식들 잘 안 먹잖아요. 그쵸, 네. 이게 위생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테이퍼링이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어떤 텐트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뭐. 네. 근데 이때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면 마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국은 일단은 이렇게 올해 증시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얘기를 좀 주셨고요. 또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그 ESG 투자 문화가 주요 뉴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뭐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탄소 중립, 뭐 ESG 관련 투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ESG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ESG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작년에 상장사 협의회에서 움직인 걸 보면 이 ESG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양적인 그 평가가 아니고 질적인 평가예요. 네. 질적인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사 협의회에서는 이 ESG 평가하는 것을 좀 늦추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역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면 네. 그러면 돈들을 더 빨리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은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 그 다음에 S는 social, 그래서 사회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G는 governance,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배구조인데, 이 그 S하고 G는 이제 양적 평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근데 환경은? 환경 같은 네. 경우는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요즘엔 또 이제 탄소 배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산해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과 관련돼서는 좀 투자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2차 전지고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E에 집중하시고 네. S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어떤 것들이 도대체 S인가 하는 분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보시면 적정 이윤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인 평판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회사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건 상장된 회사는 아니고요. 요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크 네. 사회적 기업 중에요. 이게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솔라카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양광 뭔가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솔라카오라고 하는 거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젖소들 젖 먹일 때 사듯이 거기다 네. 이제 그 휴대폰들을 꽂아가지고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그걸 들고 시내에 가서 충전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다가 솔라카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이 그 충전되는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솔라카우를 만든 회사가 바로 요크고 이게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지금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지원들을 많이 받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퍼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개념 정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인바이러먼트 환경 쪽에 집중하시고 이런 것들이 개념이 접해 나가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크라고 하는 기업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향후. 예, 예. 그 환경에 집중하려면 그럼 우리는 뭐 2차 전지 이쪽에 관심을 그렇죠. 갖는 게 2차 좋을까요? 전지가 일단은 그 가장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을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니까 네. 그걸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필요하죠.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걔네가 전기차를 얼마나 팔겠습니까? 근데 전기차를 만드는 대신에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는 거, 그 크레딧이라고 하죠. 네. 요즘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좀 비추고 사긴 하죠.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ESG 중에 2에 집중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아직 언급이 없으셨는데요. 가상화폐, 그리고 NFT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 NFT하고 가상화폐하고는 분리를 시켜야 되는 네.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화폐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화폐는 권력자의 것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그 모토가 뭐냐면 이 화폐의 민주화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화폐는 안 된다. 왜냐하면
화폐가 민주화가 됐을 때 누가 통제할 것이냐? 그러면 사기가 엄청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 화폐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달러화잖아요. 네.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이 제일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세뇨리지 이펙트가 있어요. 화폐 주조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요즘 많이 보잖아요. 미국은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망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화폐 주조이익. 예를 들면 우리는 외채라든지 빚이 있으면은 빚을 갚을 때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수출을 많이 해서 또 외화를 벌어서 갚아야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윤곽이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달러 찍어내는 걸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권력자의 손을 벗어난 이 비트코인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권력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정부 통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걸 금지시키고, 디지털 위안화를 갖다가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의 앞날을 좀 어둡게 하는 그런 것이고, 또 가상화폐는 본질 가치가 없잖아요. 본질 가치가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주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고, 네. 그래서 위험하다. 하지만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임새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NFT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벌 것인가? NFT 사업을 통해서 누가 돈을 벌 것인가? 대기업, 예. 크리에이터. 아니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네. 이럴 때는 NFT와 관련된 ETF를 먼저 사는 거예요. 아, ETF부터. 예, 안정적으로, 좀 예. 보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NFT 가지고 탁 튀어 나가는 기업이 있을 때 이제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전략이라고 ETF 전략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도 한번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럼 그 전략이 어떻게 하는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메타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메타버스 보면은 너무 중구난방이죠. 종목들이. 예,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벌 줄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ETF를 사는 거예요. ETF. 예.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에 메타버스 관련된 ETF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는 건 모르는 거예요. ETF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대장이 누군가. 근데 대장이 딱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덱스터다. 네. 실제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 덱스터다. 그러면은 이제 ETF로 팔고 덱스터를 사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NFT는 활용도가 커질 수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어떤 기업이 돈을 벌지가 조금 미지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ETF부터 투자를 하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1등 기업이 판명이 나면 그때 그 종목에 투자하는 이런 방안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에게 직접 투자 말고 이런 투자도 괜찮다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이제 기존에 이야기 좀 나왔던 거지만 저는 이제 2010년대 이후에 가장 각광을 받는 상품은 ETF입니다. ETF는 좀 요즘에 이제 액티브 ETF가 나와서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왜요? 왜냐하면 ETF라고 하는 것은 네. 기존의 패시브 투자거든요. 이건 이제 이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액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매니저가 좀 사고 팔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네. 건데 저는 사실은 딱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엔 너무 많은 투자 대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금 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 골드바 같은 걸 투자하게 되면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스프레드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네. 투자하기 어렵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ETF는 이제 소액으로도 그런 자산들에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가 네. 있으니까 저는 ETF 투자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ETF 투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있지만 네. 마켓을 비트하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 수익을 내는 매니저들 많지 않아요. 네. 그 중에 몇 명이 스타 매니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날고 긴다는 이 매니저들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ETF 투자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ETF에도 이제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 플러그 앤 플레이도 있지만 또 핵심 위성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그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하는 네. 그 ETF를 70%를 사고 30% 가지고 이제 테마.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도 되고 그다음에 NFT도 되고 요즘에 또 2차 전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종목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ETF 투자에 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ETF 투자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직접 투자의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죠.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도 좀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욱 교수님은 처음인데요 시리즈를 뭐 주식 투자, 차트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각 내셨는데 앞으로도 또 예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채권도 봐야 된다 얘기 주셨고 또 ETF도 지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해외 주식까지 다들 섭렵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중에 또 어떤 시리즈를 낼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거 내실 건가요? 최근에 이제 원고를 다 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해외 투자.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제 원고를 다 쓰게 됐는데요. 그 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기 그 이 투자들 소위 동학개미들 또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이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네. 외국에 지금 미국 시장에 엄청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많은 책들이 그냥 저기 그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북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해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제일 첫 번째 정보 비리층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차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로. 그렇죠. 시차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정보를 뭐 요즘에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늦죠 아무래도. 정보가 영어로 나오잖아요. 뭐 번역기를 돌려도 이게 좀 갭이 그래도, 있고. 그래도 네. 갭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율 위험이 있어요. 네, 그렇죠. 환율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자본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해외 투자는 위험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돈 버는 방법만 이야기하니까 네. 그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그 해외 주식 투자 가이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건 탈고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또 한 가지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10배짜리 종목. 텐베거. 텐베거.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텐베거 발굴 프로젝트. 예, 그래서 하나 좀 써볼까. 네. 좀 마음으로만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끝없이 나오네요. 콘텐츠가 진짜 다양하신 그런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에는 생각 주머니가 커지는 어린이 주식 투자 이런 책도 내셨잖아요. 그 아이들의 조기 교육, 주식 교육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녀가 꼭 가져야 되는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되는 경제관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교육은 대체로 보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거거든요. 무슨 바람, 예, 무슨 바람. 경제교육 이렇게, 한다면 뭐 경제교육 바람이 불고 그런데 그 교육들의 컨텐츠를 보면 대부분 이제 실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원리, 가격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뭐 수요 공급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근데 그렇게 딱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실패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빨리 그리고 또 그 피드백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제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주식이라고 하는 쪽으로 와보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가격이 움직이는 이 원리 중에 그 수요가 왜 몰릴까라고 보면은 기업 가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들이 너무 이 겉핥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산은 빨리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 건지를 따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교육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아니면 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시장에 와보면은 그 가격의 본질을 보는 그런 그 시각들이 길러지게 되고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 수요 공급에 대한 것들이 가장 빨리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가르치는 건 좋다. 네. 다만 이제 애들이 요즘에는 그 게임 하듯이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있지만 네. 제 아들 같은 경우 뭐 좀
게임 하듯이 그런 건 위험하다. 그런 건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은 주식 교육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네, 주식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녀 계좌로 사서 이 부모가 대신해 주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에게 이런 경제 교육, 주식 교육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하듯이 하는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드님께. 돈을 뺏었죠. 아, 원금 회수 이게 시드머니를 뺏으셨나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돈을 잃더라도 네. 아빠한테 달라지 마라. 아. 네가 알아서 해라. 잃더라도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병욱 교수님과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초보 투자자 분들뿐만 아니라 주식이 조금 아직 어렵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책,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